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환이 오는 부분에 대한 동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디지털 전환을 뭐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동의는 뭐가 있냐면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코비드 19도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하고 연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WHO의 팬데믹 6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 연결고리에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게 기후변화, 그다음에 농지 확대, 도시화, 세계화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화, 이제 팬데믹의 조건은 WHO 기준으로 봤을 때 2지역 이상, 3개 국가 이상이 팬데믹의 조건인데, 두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WHO가 뭐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지역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대륙이 아니라 대륙보다는 좀 작지만 상당히 큰 지역들을 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 안에 여러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 지역 하나에 여러 이게 3개국 이상이면 팬데믹으로 선언할 전제 조건이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라들 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은 사실 세계화의 영향이 큽니다. 물론 세계화의 의미는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약간 뭐 역세계화,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역세계화가 일어난다, 코비드 19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정교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역세계화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리처드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뭐 The World is Flat,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보면 세계화 1.0, 세계화 2.0, 세계화 3.0을 얘기하는데, 국가 간 세계화, 기업 간 세계화, 개인 간 세계화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역세계화라고 하는 건 기업에서 역세계화를 얘기하는 거고, 기업 간 역세계화라고 하는 게 세계화의 어떤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코비드 19 백신과 치료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계화의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라고 좀 봐요. 그런 측면에서 역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면의 타당성 있고 의미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어떤 다층적인 세계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걸 약간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좀 이야기 좀 약간 빗나갔네요. 어떻든 이런 그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천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19과 관련돼서 직업의 미래 변화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좀 그거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면, 마무리되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 직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죠. 범용기술, 디지털 범용기술 추이 관련돼서.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갖고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는 제 외국에 있는 글로벌 미래학회 블로그라든가 제 논문이라든가 책에 좀 썼던 것인데, 범용기술이라고 하는 건 지역이든 그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상당히 넓은 지역이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경제적 임팩트를 주는 것 같다가 범용기술로 불러요. 자동차, 증기기관, 이런 것들, 인쇄 이런 것들 다 범용기술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런 범용기술을 도출하는 거는 그 경제학자들이 후행적으로 좀 찾아내요. 근데 후행적으로 찾아냈던 그런 지식들, 응용성, 다양한 응용성, 지속적인 개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그 21세기 들어와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미래 기술들이 범용기술의 후보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아직은 그것이 이 범용기술 후행처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범용기술이 아니야라고 지금은 얘기할 수 없는데,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범용기술의 후보군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범용기술에 이제 해당이 되는 상태 여러 개가 있고, 범용기술의 등장들을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그 사이에 누적됐느냐를 보면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든 이걸 보면 범용기술의 등장이 더 빨라지고 있다, 증장주의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야기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적 패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전과 그러니까 실제 르네상스 시대와 산업혁명 시대의 범용기술의 등장 추이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럼 그 이후에 지금 21세기에 또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단은 1970년대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 후기 산업사에 쓴 데니얼 벨 교수나 그한 사상의 연계됐던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든가 예츠켈 드로우 교수님의 좀 약간 21세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예측이거나 1993년도에 피터 드러커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후기 산업 사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지사회가 전망되는 그런 전망을 했다든가, 이 2016년도에 클라우스 슈밥, WF의 또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했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나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 이야기들의 구조들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산업사회 이후에 등장을 하고 성숙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씨앗은 그 이전부터 존재를 합니다. 이 중동에서 그 씨앗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미 중국이나 동북아에 있었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었고요. 현대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전에 그 네덜란드의 어떤 그 동인도 회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실제 성숙했던 건 산업사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얘기한 자본주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모든 시스템들은 정치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기술과 사회에 의해서 규제되고 제약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1세기 전반기 혹은 21세기 후반기에 어떤 정치경제 시스템이 등장할지에 대한 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1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돼서 쭉 보면 그 사회, 과학기술, 경제, 학문, 정치, 법규 얘기하면 노예제가 2차 산업혁명 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민들이 노예제가 폐지되고 노예가 시민이 됐던 거는 산업사회에서는 단순하게 노동력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노동자가 필요했고 그 지식이 있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노동자를 위해서는 시민으로 전환했어야 되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 다음 과학기술도 그런 산업사회라고 하는 거는 과학에 대한 아주 낭만적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과학기술 발달하면서 이게 기술이 이로구나. 이것이 인간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합리주의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20세기 말에 특히 19세기 말에 그게 상당히 크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낭만주의, 합리주의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철저하게 깨집니다.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존재로구나. 과학적 합리주의가 인간에게 길을 제공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또다시 상당히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물론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부분이 좀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무수한 사람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무수한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걸 사회 실험을 해요. 근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과학 어떤 사회적 실험 내에는 막시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사회 실험은 일정 부분 지속이 됩니다. 물론 이런 거에는 과학적 합리주의, 인간은 충분히 이성적일 수 있어. 그것이 인간의 길을 줄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어떻든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여지가 여기 있죠. 어떻든 그것이 포스트 트루스 소사이어티, 인간이 믿고 싶은 건 믿는 그런 시대가 왔죠. 지식의 양 자체 급증하면서 정치경제 시스템은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금융데이터자본주의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를 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WF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죠. 그럼 미국이 우리가 한번 우리 사회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만으로 그만큼 성공을 했느냐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네들의 군사력이 과연 자본주의 시스템일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군사 강국, 로마와 같은 국가죠. 군사력으로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그러나 관대한 제국인 거죠. 그러면 그 군사력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그 정도의 몫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조금 뒤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학문적인 부분도 경교육, 대학 교육에서 우리 새로운 무크라든가 생각하는데, 저는 평생교육도 평생교육을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그 화두 삼으신 분이 미래질문을 만든 것 중에 대학의 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원격 교육도 하나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 교육의 단계를 이 20세 이전의 기초교육부터 대학 고등교육, 1차 고등교육, 그다음 반복되는 고등교육으로 좀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지혜의 전달을 어떻게 할 거냐. 건전한 시민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라는 고민도 같이 해야 돼요. 한국 사회가 현재까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온 이유는 사회적 통합성을 상당히 발휘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좀 상당히 모든 사람은 아니 일부 가진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이들이 사회적 통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좀 마땅하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더구나 이 가치 교육받지 않고 귀족 교육을 받는 애들은 사회적 통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사회적 통합성이 상실된 국가가 과연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역할에 대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대학의 역할은 우리가 더 다시 봐야 되는 게 단순하게 지식의 전달이냐, 지혜까지 전달할 것이냐, 연구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벤처기업의 산실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그 지역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양한 역할들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대학의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학의 역할에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학의 역할들을 좀 더 상세화시켜서 볼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점점 확대될 부분 상당히 있겠죠. 정치 바뀌는 공화제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정치 경제 시스템이든 인류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든 이런 변화들을 보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전환될 것은 누구나 아는 상태예요. 문제는 뭐냐면 시기가 문제예요. 언젠간 바뀌겠죠. 세상에 영생불사하는 건 없으나 어떤 그 무엇도. 자본주의 시스템도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인류도 있지 않습니까? 영생하지 않아요. 아주 오래오래 산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존속해서 별을 이동할 수 있는 때까지 간다 하더라도 인류는 영생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우주가 망하면 우주도 언젠간 끝이 있거든요. 물론 새로운 빅뱅이 나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이 되겠으나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시기가 인류가 끝날 때까지 뭐가 아니라, 그런 저번주에 지속할 건 아니라, 가장 지금 인류한테 상당히 심각한 도전은 기후변화예요.
자본주의는 좀 안타까운 게 자연과는 배타돼. 자본주의는 몇 가지 문제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자본주의가 커가는 환경은 자유시장 경제예요. 근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태어났으나 독과점으로 지향이 돼요.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그것이 힘을 얻고 싶고 힘이 얻어지면 자기가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만들고 싶고 그러면 자원이든 지적재산권이든 그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독점을 하고 싶어 해요. 제도가 허락한다면 무조건 독점을 하고 싶어 하겠죠. 예를 들어 남미 쪽에 물 같은 거를 특정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겁하죠. 잔인하고. 이런 자원이나 혹은 지적재산것 갖고 합법적 독점도 가능한 상태예요. 독과점은 흔히 흘러가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자연 친화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고, 그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생겨나는 어떤 자연 훼손의 문제점을 그냥 자연한테 그냥 떠넘겨버려요. 그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이 현재 자연은 그거를 다 떠안았던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낸다,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내고 자동차가 매연을 많이 생산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외부 불경제, 자연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도한 생산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외부 불경제가 내부 경제화돼요. 그러니까 외부 비용이 내부 비용화돼요. 그러니까 다시 외부 불비용이 내부 비용화돼요. 외부한테 떠넘겨서 그 비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비용화가 돼요. 그러면 자동차 생산이 하는 방법이나 매연기관 하는 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될 건지를 고민이 되죠. 지금 제가 그 명확한 논문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제목만 봤는데, 이 환경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어떠한 산업도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지나친 주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한번 경청해야 되겠죠. 어떻든 이게 외부 불비용이 내부 비용화 되다 보니 인류 자체가 이젠 생존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기후온난화를 통해서 그 해수면이 상승하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인류의 다수가 지금 해안가에 살고 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는 상태가 되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요. 식량 생산이 문제가 돼요. 인류가 완전히 멸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70억 인구, 80억 인구가 버티지 못하겠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버티지 못해요. 코비드 19 갖고도 자본주의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미국 한 5,700만, 유럽의 5,900만 일자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1930년대의 대공황보다도 더 문제가 돼요. 단지 대공황을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좀 장기간이 걸렸으나 현재 코비드 19는 좀 더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모르는 상태죠. 근데 이런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시스템은 상당히 취약성을 보여줬는데 기후변화는 더 취약성을 보여줄 위험이 좀 있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고민을 해야 돼요. 예츠켈 드로우 교수가 정책학의 대가이신데 예츠켈 드로우 교수가 인류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정치 경제 시스템을 얘기해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외부 불비용이 내부 비용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기의 문제.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계획경제, 대한경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유발 하라리의 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차가 냈던 거는 자본주의 시스템도 일종의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흘러가고, 그러니까 무슨 상품을 어느 정도 자원을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어디서 생산하고 어디다 분배할지에 대한 정보 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 경제 시스템과 이런 자본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초기에 계획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상당히 보여줬어요. 이게 계획 경제,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정부 당시에 계획 경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허먼 칸이나 이런 사람,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도입을 해준 거예요. 장면 정부에. 장면 정부가 그걸 보고 어느 정도 한 거고, 장면 정부의 걸 박정희가 가져간 거, 박정희 정부가 가져간 것인데, 그 시원을 보면 소련에서 계획경제를 처음 했어요. 계획경제를 통해서 소련은 상당히 경제적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계획경제 비교를 해보니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예요. 비용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획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와 부딪혀서 경쟁해서 진 거예요. 이거를 유발 하라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전제는 현재 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경제 시스템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그럼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보면, 자연 독점은 자유시장 경제가 더 비효율적인 시장 부분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기시장, 도로시장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력 발전을 하는데 독점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우리 도로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만들고 저 사람 만들면 그게 효율적이겠습니까? 그 자연 독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하든 어느 특정 기업이 하든. 그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게 시장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특정 시장에 따라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낫고, 그렇지 않은 건 계획 경제나 이런 게 더 나은 거예요.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은 약간은 계획 경제에 가까워요.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이죠. 근데 모든 상품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마윈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신계획 경제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마윈은 공산당원이죠. 제가 알고 있는 공산당원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마윈의 알리바바는 중국 공산당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허락했기 때문에 마윈이 회장을 했고, 마윈이 회장직을 물러난 것도 이면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죠. 이건 음모설이니까 명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짐작이 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압력이 좀 있었다. 무기한 협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인 얘기했던 것 어쨌든 자기가 AI나 이런 걸 통해서 신계획 경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그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윤의 동기뿐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동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윤을 보장하고 혁신하라고 하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심리 실험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이윤만 갖고는 인간의 혁신적인 동력이 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혁신 시스템이라고 좀 봐요. 혁신이 끊임없이 유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현재 어떤 다른 시스템보다는 자유경제 시스템이 그걸 가장 잘 유인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의 타당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시장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이라든가 인간의 먹거리 부분에 대한 것들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약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맡기는 게 타당하냐라는 고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봐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만큼 이윤을 보장하는 게 가장 최선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약간 다른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 적어도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의 일부는 신계획 경제, 빅데이터와 AI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므로 그쪽으로 좀 보장해도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식경제하고 지식사회 쪽,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하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연계된 2차 산업은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 놔둬서 그들이 혁신이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나 마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 그게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유발 하라리나 마인만의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죠. 또 제가 유발 하라리와 마인의 이야기를 끌고 온 것이지 이 사람 말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간 다른 고민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고민이 좀 있고요. 그러면 자본주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우리가 제가 전부터 이 사회 실험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뭐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런 식으로 유토피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동양에는 없었냐? 우리 한국에는 없었냐? 있었죠. 정전제, 여전제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일단 19세기부터 20세기부터 이런 것들도 다시 나왔다. 1950년대 부디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인도의 프라우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마켓 이코노미 독일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 데이터 교수님의 미래 원형 올터네이티브 피처스 보면 그로스, 컬랩스, 디서플랜드, 트랜스포메이션 보면 이런 미래학적 사상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배칭이 돼요. 근데 컬랩스는 없는 거죠. 컬랩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들을 인류 사회가 멸망할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해 나갈 거야. 잘 나갈 거야.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것이 히토리 문제나 이런 것들, 환경 문제 모든 게 다 극복될 거야. 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거고요. 디서플린. 아니야. 우리는 현재 있는 히토리 문제, 뭐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 절제하고 자제하는 미래로 가져가야 돼. 우리 소비를 절제하고 좀 인간의 욕심을 줄이는 걸로 가야 돼. 우리 여행도 좀 자제하고 지역사회에서 소확행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 아니야. 기술이 혹은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고민이, 새로운 우리 인류 사회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컬랩스는 인류 사회가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없죠. 물론 미래학적인 시나리오에 컬랩스는 있어요. 컬랩스를 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 이건 대안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컬랩스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이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사회 변동 이론이라고 10 플러스 1로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회 변동 이론 중에서 이게 동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상도 있지만. 근데 제가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한 얘기도 그렇고, 하나의 동인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기술은 엔진이지, 운전대가 아니에요. 운전대는 우리 인류에게 있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디지털 기술에서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건 틀림없으나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상당히 가속화해서 전환되는 건 틀림이 없으나 그 방향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그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력을 이해를 하면 동력을 이용할 줄 아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기술에 대해서 하더라도 기술 결정론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 기술에 대해서는 시간축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2045년도에 그 누구죠? 레이커즈와의 같은 사람이 어떤 이 범용 기술이 아니 일반 인공지능에서 초지능이 오고 이런 얘기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아요. 2050년경에 뭐 인간이 영생할 거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레이커즈 IT에 대한 상당한 전망이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추세, 트렌드를 가지고 전망하는 부분에 대한 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시간축을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상당히 정교해야 돼요. 미래를 예측할 때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가 있고요. 하여튼 저는 정신적 진화랑 프라우트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뭐 사상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인류의 정신적 진화하고도 같이 연계돼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중동의 저는 회교, 이슬람은 믿지 않지만 이슬람이 약간 스피리추얼한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시각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항상. 종교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속도 경쟁이다. 지금 자본주의와 기후 변화와 뭐 기술 발달과 이런 것들이 다 속도 경쟁이다. 기술 발달이 빨리 되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를 전 다 해결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후 변화 같은 문제가 진짜 인류한테 커다란 해악이 되는 상황을 기술 발달로 해소가 가능하냐? 그만큼 속도가 빠르냐?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천재가 나와서. 운인 거죠, 그걸. 운에 인류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해야 되고요. 양극화 속도도 상당히 어려워요. 문제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지나친 양극화는 폭력을 항상 불러와요. 우리 조선의 역사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그냥 놔뒀으면 그냥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상당히 내적인 동력이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거는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서 그랬던 거고요.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말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했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지나친 양극화는 항상 폭력적 혁명을 가져와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인컴이나 그런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의 경우에는 공화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베이직 인컴은 상당히 전 반대를 하거든요. 그게 베이직 인컴은 양극화를 고착시키면서 너는 살려줄게, 생존을 시켜줄게로 전락할 수 있어요. 물론 핀란드와 같이, 핀란드에서 사회실험을 하면서 그것이 근로의욕을 더 증대를 시키냐, 일자리를 더 만드느냐라고 한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실패한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과 일자리의 의미를 생각해요. 디지털 기술은 생각보다 사회적 생산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 늘어난 생산성을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거의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에너지 기업도요, 에너지 혁명으로 인해서 점점 문제가 될 거예요. 중동 지역이 탈화석연료 시대를 고민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알야마니가 2차 오일 파동 때 돌이 다 사라져서, 돌을 다 써서 석유 시대가 끝나지 않았듯이 석유를 다 쓰지, 석유 시대가 끝나는 거는 석유를 다 써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알야마니의 상당한 인사이트고, 그것 때문에 UAE나 여러 나라에서 중동에서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얘네들의 식량 자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2차 산업, 3차 산업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5.1달러를 가지고. 저는 그네들이 현명하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예, 베이징 컴 얘기하면 얘기가 나왔고요. 나중에 한번 이것도 다시 얘기를 해보시죠. 인간사회 불안정성 점점 더 불안정해져요. 가속화되면 uncertainty, 북화가 더 가속화돼요. 북화의 A는 acceleration도 포함돼요. ambiguous보다는 accelerator예요. 21세기 들어와서 가속화돼요. 코비드 19는 그 가속화를 상당히 빠르게 할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얘기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이게 자본주의가 변화될지 새로운 시스템이 올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아닐 겁니다. 그것이 변화가 좀 빨리 올 거예요.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 자산가들이 아까 했던 하나하나 단어가 다 자산가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축으로 좀 나눠봤어요. 이거는 그림이 뭐냐면 2x2 매트리스 빈의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사상가로 매핑을 한 거고요. 원의 크기는 아웃랭크 호라이즌 1, 2, 3예요. 그래서 언제쯤 이런 사회가 올 건가에 대한 전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4고 맵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2x2 매트릭스에 대한 고민이고, 이거는
제가 논문으로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작성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더 정교화 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어떤 전 세계 미래학자들도 상당히 제 생각에 공감하고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대안이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위에 있는 게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 자본주의 시스템이야?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뭔가 해야 돼. 라고 한 4개 축으로 했어요. 계속 미래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 여기 뭐 재밌는 게 기술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가 대안이야 라고 했던 건 한두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해 라고 하면 자본주의야 자본주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다 되는 거죠. 근데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답을 하면 다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항상 미래학이라고 할 때 그냥 먼 미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미래 시점을 갖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걸 택할지 한번 열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실제 만났으면 다양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강의 끝내고요. 좀 길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교재한 12주차에는 개인의 미래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다음 주에 우리 개인의 미래를 가지고 주로 얘기할 텐데 개인의 미래 강의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주의 때 중고미래라고 하는 건데 이게 1910년대인가 20년대 했던 도시와 터널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퓨처리즘의 그림인데 지금 현재 서울의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가 미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남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고 서울의 모습이 이건데 우리가 서울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체적으로 고민해봤느냐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정보 시스템으로서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혁신이 있어야 돼요. 혁신을 유인해야 돼요. 혁신을 유인하지 않으면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스템하고 경제가 실패하겠죠. 지속 발전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위적인 것인데 사회 구성원의 총행복지수를 증가시켜야 돼요. 이거는 사실 없어도 경쟁력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새로운 정치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전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공동체하고 일정한 제약도 있는데 그것이 균형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계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측 얘기했고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조선의 설계한 게 삼봉 정도전이죠. 물론 정도전의 꿈은 어느 정도 반만 성공했다라고 봐야 되죠. 이게 태종에 의해서 그것이 좀 많이 바뀌었고 태종의 권력 투쟁에 의해서 서울이 상당히 탄압을 받았죠. 그다음에 저는 왠지는 모르겠으나 이전의 어떤 여러 공신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세종이 그렇게 좀 판단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서울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나 엄마 중에 한 명이라도 당신의 당시 노예였다면 그냥 노예로 떨어지는 그래서 노예 숫자가 상당히 확산한 조선시대 때 한 40%까지 늘어나는 그런 부조리를 좀 만들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정도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정도전은 부분적인 어떤 성공을 거뒀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관제와 균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죠. 왕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왕이 없는 사회에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한 사람들이에요. 정도전은 견제와 균형에 대한 고민이 물론 왕과 신하라고 하는 사대부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을 생각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당시
성리학적 세계관과 사상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 물론 그 의미도 있었고 그 당시에서는 참 대안적 사상 체계로는 뭐 조선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정치 경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어놓고 사상도 열어놓고 통시적인 사고를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개인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